해양 환경 1차 시 해양의 형성과 특징. 안녕하세요. 오늘은 해양이 갖는 여러 가지 특징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이후 해양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환경오염의 발생 원리와 심각성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데요. 먼저 바다가 갖는 물리적 특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굉장히 넓다는 것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구 전체 면적의 약 71%를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다르게 말하자면 육지의 약 2배 이상 되는 매우 큰 면적이죠. 맞습니다. 바다는 넓을 뿐만 아니라 매우 깊기도 합니다. 육지의 평균 고도가 840m이지만 바다의 평균 수심은 3,800m에 달하죠. 면적과 수심이 크기 때문에 그 체적 역시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바닷물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가장 큰 특징으로 짠맛이 느껴진다는 것을 들 수 있는데요. 바닷물이 왜 짜게 느껴지는지 아시나요? 그럼요. 바닷물에는 다양한 물질이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주로 바다에서 증발된 수증기가 비가 되어 육지에 내리는데 중력의 작용으로 빗물이 낮은 곳에 모이게 되고 이 과정에서 육지의 다양한 물질을 녹여내어 바다로 흘러들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것을 염분이라 부르고요. 맞습니다. 바다가 위치한 곳에서 증발이 많고 비가 적으면 염분이 높아지고 비가 잦고 육지에서 담수가 많이 흘러드는 곳은 염분이 낮아지죠. 바다는 정말 알아볼 것들이 방대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생물학적인 작용이 일어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말이죠. 네. 바다는 둥근 지구상에 분포하고 여기에는 여러 가지 힘과 에너지가 작용하게 되는데요. 지구의 자전, 태양 에너지의 불균형, 달과 태양의 인력은 물론 지구 남반구와 북반구에서 지형과 육지 면적의 차이 등으로 바다는 다양한 운동을 보여주고 있죠. 발생하는 힘의 종류에 따라서 해류나 조류, 쓰나미 등으로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고요. 점점 흥미로워지는데요. 그렇죠? 그럼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번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바다의 물리적 특성과 바닷물의 화학적 특성을 설명할 수 있으며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생물작용의 원리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에 따른 학습 내용도 확인해 보세요. 1. 바다의 형성과 물리적 특징. 지금까지 인류가 발견한 지식의 범위에서 바다는 지구라는 공간에서만 유일하게 존재합니다. 또한 바다의 존재 여부는 생명의 존재 가능성을 위한 기본적인 조건으로 천문학에서는 바다가 있는 별의 탐색에 열을 올리고 있죠. 바다는 빙하기와 간빙기와 같은 현상에 따라 해수의 전체 체적이 변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지구 표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빙하기 동북아시아 해안선의 모습을 보면 인류가 살고 있는 현재 간빙기의 육지와 바다의 분포가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지구는 보통 원형으로 이해하여 반지름을 약 6,400km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구는 완전한 구가 아닌 타원체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적도 부근의 동서방향 반지름이 극과 극을 잇는 남북 방향의 반지름보다 다소 큰데 이는 지구의 자전에 따라 적도 쪽으로 보다 볼록해졌기 때문입니다. 지구의 표면적은 약 5억 1천만 평방킬로미터인데 이 중 바다는 3억 6천만 평방킬로미터로 전체 표면적의 70.8%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바다의 평균 수심은 약 3,800m로 지구 반지름과 비교하면 1000분의 0.6에 불과한데요. 이는 달걀 껍질보다도 얇은 수준으로 바다가 비록 표면적으로 보면 육지에 비해 훨씬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지만 지구 전체적으로 보면 표면을 덮고 있는 매우 얇은 막에 불과한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다는 육지의 분포에 따라 그 모양과 위치가 다릅니다. 가장 넓은 태평양을 비롯해 대서양과 인도양으로 구분하는데 이렇게 가장 큰 규모의 바다를 대양이라고 하며 이 세 대양을 합쳐 3대양으로 부르고 북극과 남극의 주변 바다를 더하여 5대양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 대양에 부속되어 있는 바다를 부속해라 하는데 여기에는 대륙과 대륙에 의해 구분되는 지중해를 비롯해 섬이나 반도에 의해 구분되는 바다가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황해와 동해, 동중국해, 베링해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바다의 분포는 적도를 두고 남과 북이 서로 다릅니다. 북반구에는 유라시아 대륙이 넓게 차지하고 있어 바다가 북반구 면적의 60.6% 수준이나 남반구에서는 81.0%로 바다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바닷속 지형 역시 육지와 마찬가지로 산과 계곡, 평원이 존재합니다. 바닷물 위로 솟을 만큼 높은 지형이 섬으로 나타나기도 하나 많은 경우 바닷속의 해산이나 협곡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특히 육지와 연결되는 곳에서 특징적인 지형 구조가 나타나는데 이를 경사도로 구분하면 대륙분과 대륙사면으로 나뉘어집니다. 또한 심해에서도 화산이 발생하며 이들이 연속해서 발생하여 대양저 산맥을 형성하기도 하는데요. 해저 지형별 분포와 특징을 도표로 정리한 자료를 살펴보면 대륙분과 대륙사면은 전체 해양 면적의 15% 수준에 불과하고 심해 저평원과 대양저 산맥이 7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륙의 이동과 해저의 확장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이론 중 판 구조론은 지구의 암석권이 수평으로 이동하는 수많은 지각판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학설입니다. 이는 대륙 이동설에서 발전된 것으로 움직이는 대륙을 여러 개의 지각판으로 정의하고 움직이는 원동력을 멘틀의 대류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판의 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데 대양저 산맥에서 해양 지각이 생성되고 산맥의 양쪽으로 해양 지각이 확장되며 확장된 해양 지각이 대륙 지각과 만나게 되면 무거운 해양 지각이 대륙 지각 아래로 들어가면서 수심이 깊은 해고가 형성됩니다. 특히 유라시아 대륙과 같은 대륙 지각이 태평양에 위치한 해양 지각과 만나는 일본 동쪽 해상에는 매우 깊은 해고가 존재하는데요. 해고를 두고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이 충돌하기 때문에 지진이나 화산 활동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2. 해수의 주요 특징. 바닷물은 주로 태양빛에 의해 데워지는데요. 태양에너지는 빛의 형태로 지구 대기 외측까지 평균 1분당 1제곱센티미터의 면적에 2칼로리가 도달하는데 적외선이 50%, 가시광선이 40.5%, X선 및 감마선 9.0%, 자외선 0.5%로 구성됩니다. 이를 그림으로 자세히 살펴보면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에너지의 약 31%는 지표에 닿지 않고 산란되거나 구름에 반사되어 지구 밖으로 되돌아나가고 대기권에서 약 19%가 흡수된 후 약 절반 정도가 지표 또는 해면에 도달합니다. 이렇게 도달한 태양에너지 중 파장이 긴 적외선은 해면 수미터 내에 흡수되어 열에너지로 변환되어 해수의 온도를 높이게 되는데요. 먼 바다에서는 1m 이내의 표층에서 60%를 흡수하고 10m 수심까지 약 90%가 흡수되며 생물이 번성하는 연안에서는 1m 이내의 표층에서 에너지의 82% 이상이 흡수됩니다. 태양에너지는 바다를 포함한 지구에 공급되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원으로서 대기와 바다를 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태양에너지가 유입하는 지구는 구체이고 계절적으로 바뀌는 태양 고도에 의해 지역적, 계절적으로 유입되는 에너지량이 다르게 됩니다. 적도지방에서는 태양의 남중 고도도 높고 태양빛이 대기권을 통과하는 거리도 짧아 많은 양의 에너지가 유입되는 반면 고위도와 극지방에서는 태양의 고도도 낮아지면서 훨씬 적은 양의 에너지가 유입되죠. 이에 따라 바다의 수온도 유입하는 에너지양에 따라 높고 낮은 차이를 나타냅니다. 수온의 변화를 수심에 따라 살펴보면 바다에서 태양에너지가 도달하는 표층을 중심으로 해수의 수온이 올라가고 이들 표층의 해수는 바람 등에 의해 저층과 섞이기도 합니다. 위도별로 표층 수온과 그 변화폭에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표층이 높고 일정한 수심까지 수온이 유지되다가 급격하게 낮아지게 되는데 이처럼 해수 표면 근처에서 해수 온도가 비교적 유사하게 유지되는 층을 혼합층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혼합층 역시 일정 정도 제한이 있어 혼합층 아래의 저층 수온은 거의 그대로 유지되며 혼합층은 위도와 계절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최대 약 400m 이내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중 변함없이 수온 변화가 크게 나타나는 불연속층을 영구 수온약층이라고 하며, 반면 여름철 등 계절에 따라 수온의 변화가 수심에 따라 크게 변화하는 층은 계절적 수온약층이라고 합니다. 영구 수온약층은 위도에 관계없이 대부분 존재하는 반면, 계절 수온약층은 중위도와 같이 표층의 수온이 계절에 따라 크게 변화하는 곳에서 뚜렷하게 발달합니다. 수온약층은 이를 두고 표층과 저층이 물리적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해양의 물리현상이나 생물현상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특징이 됩니다. 바닷물은 증발되어 대기로 이동했다가 육지를 거쳐 바다로 들어오기 때문에 육지에서 발견할 수 있는 대부분의 물질이 녹아 있습니다. 이들 물질은 원소 상태가 아닌 다른 물질과 화학적으로 결합한 화합물이나 이온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염분은 이렇게 해수에 녹아있는 물질을 세기 위한 단위로 해수 1kg에 녹아있는 고형 물질의 총량을 그람수, 즉 천분율로 표현합니다. 염분의 측정 방법은 적정을 통해 얼마나 많은 물질이 녹아있는지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닷물에 녹아있는 모든 물질을 구별하여 적정하기에 어렵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초기에는 염분을 구성하는 물질 중 비교적 측정이 용이한 염소량을 기준으로 염분을 구했습니다. 염소는 적정법에 의해 구할 수 있는데 해수의 염분 농도가 달라도 염류의 존재비는 일정하다는 가정에 기초하며 이에 따라 염소 농도의 약 1.8배 정도를 염분으로 보았습니다. 이후 적정법이 환경적 문제와 비용의 높은 문제가 있어 전기 전도도를 활용하는 방법이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즉, 해수에 녹아있는 물질이 전해질 특성을 갖기 때문에 이들의 전기 전도도를 이용해 염분을 측정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염분의 양은 달라도 염분을 구성하는 물질의 비율은 일정하다는 가정에서 전기 전도도를 이용한 것인데요. 최근 염분을 구성하는 물질 간의 비율도 다를 수 있다는 비판이 인정받으면서 고형 물질의 양에 의한 염분을 절대염분, 전기 전도도를 기준으로 측정한 염분을 실용염분이라고 정의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용염분은 전기 전도도로 쉽게 측정되기 때문에 가장 쉽게 이용되는 염분으로 단위는 PSU를 사용합니다. 이에 따라 먼 바다에서 염분값은 대개 33에서 37 PSU로 평균 약 34.7 PSU로 알려져 있으며 해수의 증발량과 강수량, 육상에서의 담수 유입률에 따라 해역별로 염분은 다르게 나타납니다. 특히 위도에 따라 살펴보면 적도보다 다소 북쪽인 기상학적인 적도에서는 강수량이 매우 커 염분값이 낮게 형성되고 무역풍을 타고 증발이 활발한 아열대 해역에서는 높은 염분값이 나타납니다. 극지방에서는 증발량에 비해 강수량이 압도적으로 많아지면서 더욱 낮은 염분값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해역별로도 달라 북대서양의 염분이 북태평양보다 2 PSU 정도 염분이 높은데 북대서양에서 증발한 수증기가 무역풍을 타고 파나마 해협을 지나 북태평양에 비를 내리면서 상대적으로 낮은 염분이 북태평양에 형성됩니다. 바다에서는 태양에너지에 의해 수온의 변화가 생기고 대기현상과 연계되면서 염분의 분포도 달라집니다. 해수라는 유체 안에서 에너지의 차이, 밀도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해수 내 에너지 공간적 불균형 상태에서 에너지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고 높은 밀도를 갖는 해수 역시 주변의 상대적 밀도에 따라 이동하려는 흐름이 발생됩니다. 이에 따라 에너지가 높아진 적도의 표층 해수는 남과 북으로 이동하고 극지방의 낮은 수온을 갖는 해수는 높은 밀도로 해저로 침강하게 되는데 이렇게 표층에서는 적도에서 극으로, 저층에서는 극에서 적도로 해수가 이동하는 힘이 강력하게 발생하고 육지의 분포나 지구 자전 같은 외부 힘이 없으면 적도에서 극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순환 주기를 형성합니다. 지구에는 이외에도 바람이나 해저 지형, 지구의 자전 등 다양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바람의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람은 적도를 향해 남북에서 불어오는 무역풍이 존재하는데
적도에서 높은 태양 에너지로 상승하는 대기를 메우기 위해 보다 높은 위도에서 불어오는 바람으로 북반구에서는 북에서 남으로, 남반구에서는 남에서 북으로 적도를 향해 불어옵니다. 그러나 지구의 자전 영향으로 북반구에서는 오른쪽으로, 남반구에서는 왼쪽으로 바람 방향이 휘어나가게 됩니다. 이후 위도 30도에서는 적도에서 상승한 공기가 내려와 지표에서 적도 또는 고위도로 불어나가게 되는데 이 바람이 북반구에서는 북풍으로 형성되나 지구 자전의 영향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편서풍이 됩니다. 이렇게 연중 지구에서 발생하는 바람을 타궐풍이라고 하는데 이 때문에 바닷물은 일정한 흐름이 생기고 이 흐름이 해류가 되는데요. 해류는 표층 1000m까지 영향을 주어 거대한 강물처럼 일정한 속도를 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태평양이나 대서양과 같이 비교적 큰 바다에서는 해류의 움직임이 적도를 두고 북반구에서는 시계 방향, 남반구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서로 거울상으로 움직입니다. 전 지구적 규모의 해수 순환에 따르면 적도에서는 저층에 찬 해수가 올라오고 극지방에서는 차고 무거워진 해수가 저층으로 침강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해수의 움직임은 지역적으로 매우 다양한 양상으로 보이면서 전 지구 여러 곳에서 용승과 침강을 보여줍니다. 용승은 말 그대로 저층의 물이 표층으로 올라오는 현상으로 표층의 물이 주변으로 발산되면 이를 메우기 위해 밑에서 연직 방향의 흐름이 발생합니다. 특히 연안에서 이러한 용승 현상이 발생하는데 주로 해안을 두고 바람이 나란히 불 때 발생합니다. 북반구에서는 바람 방향의 왼쪽에 육지가 있을 때, 남반구에서는 오른쪽에 육지가 있을 때 바다에서 용승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는 바람의 움직임과 관련이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에크만 수송의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바람에 의해 해수가 이동할 때 그 이동의 흐름이 수심에 따라 변화하면서 발생하는 수속력으로 바람과 직접 닿는 표층에서는 바람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해수가 이동하지만 지구 자전에 의한 코리오리스 힘 때문에 북반구에서는 진행 방향의 우측으로 휘어지게 됩니다. 또다시 표층 바로 아래의 수층에서는 상층의 움직임에 따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만 이 역시 코리오리스 힘을 받아 수층의 이동은 다시 우측으로 휘어지게 되는데 이를 반복하게 되면 표층은 바람 방향과 45도의 각도로 흐르지만 그 아래에 있는 모든 층의 이동을 누적하면 바람 방향의 90도 우측으로 해수가 이동하는 효과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바람 방향의 좌측에 육지가 있을 때 해수는 육지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이동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를 메우기 위해서 저층에서 해수가 용승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저층에서 용승한 해수는 수온은 비록 낮지만 표층에서 분해된 유기물과 영양염류가 있어 햇빛이 충분히 존재하는 표층으로 이동하면 활발한 생물의 광합성 활동이 시작됩니다. 다음으로 침강은 용승과는 정반대 현상으로 표층의 물이 저층으로 내려가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냉각으로 해수의 밀도가 높아지거나 해수의 증발량이 많아져 염분이 주변 바닷물보다도 높아져 무거워지면 해당 수치의 밀도에 적합한 수심까지 하강하게 됩니다. 수온이 낮아져 침강하는 현상은 극지방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고염분의 해수가 하강하는 효과는 지중해의 고농도의 염분을 보유한 해수가 지브롤터 해협을 지나 대서양에 유입하면 표층이 아닌 중층까지 가라앉아 고농도의 염분을 가진 수채를 형성하는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는 상당량이 바다에 용해됩니다.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는 물에 용해되면서 탄산을 형성하며 탄산은 매우 불안정한 물질로 바로 수소이온과 중탄산염으로 분해됩니다. 또한 수소이온은 해수 중의 탄산칼슘에서 분해된 탄산염과 만나 중탄산염을 형성하게 됩니다. 반대로 생물은 탄산염과 칼슘 이온을 활용해 탄산칼슘을 만드는데 페류의 껍데기 성분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해수 중에서 생물이 탄산칼슘을 형성해 저층으로 침강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표층에서 탄산과 칼슘을 제거하는 효과가 됩니다. 그러나 이 역시
깊은 해수 중에서 탄산칼슘의 용해 환경이 변하면서 다시 용해되기도 합니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증가하면 해양으로 용해되는 이산화탄소의 농도도 증가하게 되는데, 이는 대기와 해양의 이산화탄소 농도 평형을 유지하려는 화학적 균형 때문인데요. 문제는 해수로 흡수된 이산화탄소가 늘어나면 더 많은 수소이온을 만들어내고, 이는 탄산염의 가용성을 낮춰 탄산칼슘의 포화도를 낮추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즉, 탄산칼슘이 더 많이 녹아내린다는 의미가 되는데, 특히 탄산칼슘을 폐각이나 골격으로 사용하는 생물에게는 생존에 치명적인 변화가 바닷물에서 나타나게 되는 셈입니다. 3. 바다에서 생물학적 생산과 분해. 바다에서 생물의 생산활동은 주로 바닷속에 떠다니는 생물, 즉 부유생물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주로 플랑크톤 군집을 말하는데, 광합성이 가능한 식물적 기능을 가지는 식물 플랑크톤과 광합성이 불가능하고 합성된 유기물을 섭취하여 생활하는 동물 플랑크톤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 플랑크톤이라는 생활 형태를 평생 유지하는 생물인 종생 플랑크톤과 생활사 중 일부인 난자치어 등과 같이 일부 시기만 플랑크톤 형태로 생활하는 일시성 및 주기성 플랑크톤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식물 플랑크톤의 광합성 활동은 주로 태양광선이 투과되는 표층에서 이루어지는데요. 태양에너지를 에너지원으로 이용하고 해수 중에 녹아있는 탄소를 이용해 골격 형성 등 생물 생산에 이용하는 것인데요. 탄소 성분은 대기 중 이산화탄소가 해수 중에 용해되기 때문에 광합성에 필요한 충분한 양이 존재하지만, 해수 중 생물의 생산 활동에는 질소와 인, 규소 역시 이용됩니다. 특히 이는 생물 내에서 에너지 전송에 관여하는 물질로 중요하게 이용되고, 규산이나 탄산칼슘은 생물의 골격을 구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이들 영양염료 중 해수 내에 공급이 부족해 생물의 생산 활동이 제약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이런 경우를 제한 영양염료라고 합니다. 즉, 제한 영양염료의 추가적인 공급이 없이는 생물 생산이 더 이상 늘지 않는다는 것이죠. 대개 해양에서는 질소가, 호수나 하천에서는 인이 제한 영양염료가 되기 쉽습니다. 식물 플랑크톤의 광합성 활동에 관여하는 탄소, 질소, 인의 반응식을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산화탄소와 질산염과 같은 무기물을 태양에너지를 활용해 유기물을 만들어내는 화학식을 살펴보면 탄소와 질소, 인은 다음과 같은 비율을 보이는데요. 식물 플랑크톤에 의한 광합성은 레드필드 B에 따라 물질을 흡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해양에서 광합성 활동은 태양광이 투과되는 표층에만 한정되는 반면, 이들의 분해와 생물의 호흡작용은 전 수층에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표층, 특히 빛이 도달하는 유광층에서 영양염류는 광합성 활동에 이용되어 수체에서 줄어들고, 생물 생산으로 만들어진 유기물이 침강하면서 분해된 후 다시 표층으로 용승되는 경우 생물에 이용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영양염류는 분해 후 다시 사용되는 과정을 겪지만, 육지나 용승을 통해 추가적으로 공급되지 않으면 영양염류의 고갈 상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한편 표층에서 식물 플랑크톤의 광합성 활동은 수중의 탄소를 빠르게 제거하면서 산소를 만들어내는데요. 따라서 표층에서는 탄산의 제거로 pH가 평소보다 높아지고 용존 산소 농도는 매우 높은 과포화 상태까지 상승합니다. 한편 표층에서 생산된 유기물이 침강하면서 분해하는 과정에서는 용존 산소를 소모하면서 심층으로 내려갈수록 산소의 농도는 줄어들고 유기물에 포함되었던 탄소가 탄산의 형태로 분해되면서 pH는 점차 낮아집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생물의 생산과 분해 과정은 수심 1000m 이내에서 분명한 변화를 보이고, 그 이하 수심으로 내려가면 극지방에서 침강한 심층 해수의 영향을 받아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또한 태양광선이 투과되는 표층에 있는 무기 영양염은 식물 플랑크톤과 같은 기초 생산자에 의해 광합성 작용을 거쳐 유기물로 전환되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유기물은 상위 포식자인 소비자에 의해 이용되며,
이들의 호흡이나 사체의 분해 작용을 거치면서 다시 무기물로 전환되고 이 과정에서 종속 영양세균이 유기물을 분해해 다시 생산자가 이용할 수 있는 무기 영양염을 만들게 됩니다. 즉, 태양에너지의 공급 아래에 영양염을 활용한 유기물의 생산과 분해가 생물작용에 의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상위의 먹이 단계에 있는 생물에게 에너지의 전달이 가능해져 생물의 생존이 가능해지는 것인데요. 이처럼 태양에너지가 생산자에서부터 시작된 물질 순환 과정을 통해 에너지를 전달해 다양한 해양 생물의 생존에 필요한 에너지를 전달하게 되는 것이죠. 키포인트, 여태까지 배운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봅시다. 해양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환경오염의 발생 원리와 심각성을 이해하고자 한다면 해양이 갖는 여러 가지 특징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키워드를 함께 살펴보실까요? 첫 번째, 바다는 지구 외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류가 발견한 지식의 범위에서 바다는 지구라는 공간에서만 유일하게 존재합니다. 두 번째, 바닷물은 태양빛에 의해 데워진다는 것을 꼽을 수 있습니다. 태양에너지는 바다를 포함한 지구에 공급되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원으로서 대기와 바다를 데울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나 지구는 구체이고 지구의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어 같은緯도에서도 계절에 따라 유입하는 태양에너지의 양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 바다의 수온도 유입하는 에너지 양에 따라 높고 낮은 차이를 나타내게 됩니다. 해수의 주요 특징 중 하나를 꼽자면 바닷물이 짠 이유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바닷물은 증발되어 대기로 이동했다가 육지를 거쳐 바다로 들어오기 때문에 육지에서 발견할 수 있는 대부분의 물질이 녹아 있습니다. 이렇게 바닷물에 녹아 있는 물질 때문에 바닷물을 맛보면 짜고 우리는 이를 염분이라고 하죠. 네 번째, 용승류와 침강류입니다. 네, 용승이란 저층의 물이 표층으로 올라오는 현상을 말하고 침강이란 표층의 물이 저층으로 내려가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이는 바람에 의해 해수가 이동할 때 그 이동의 흐름이 수심에 따라 변화하면서 발생하는 수송력인 에크만 수송의 원리에 의해 이루어지는 활동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태양 공급으로 인한 바다 생물의 생산 활동에 대해 생각해 볼까요? 네, 해양의 특징을 말하고자 한다면 빠질 수 없죠. 바다에서 생물의 생산 활동은 주로 바닷물에 떠다니는 생물, 즉 부유 생물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태양에너지의 공급 아래에 영양염을 활용한 유기물의 생산과 분해가 생물 작용에 의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상위의 먹이 단계에 있는 생물에게 에너지의 전달이 가능해져 생물의 생존이 가능해지기 때문이죠.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태양에너지가 다양한 해양 생물의 생존에 필요한 에너지를 전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해양이 갖는 여러 가지 특징을 살펴보고 해양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었네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평가하기.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리하기. 살펴본 내용 중 주요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해양의 형성과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해양의 기후변화와 해양 오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